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각 헌법 강사 김건호입니다. 오늘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는데요. 7급 해설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방직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이제 다양한 부속 법령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시험에 비해서 생소한 지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어서 아무래도 좀 체감 난이도 자체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판례 이제 부속 법령 비중이 늘어나면서 판례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판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판례가 출제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판례는 출제가 안 됐고, 그러니까 2018년 판례는 출제가 안 됐고, 2017년, 2016년 해가지고 최신 판례의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부속 법령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돼서 체감 난이도는 이제 높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그러면 이제 빨리 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이제 국적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1번 지문은 일반 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귀화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일반 귀화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고 5년 이상 이제 국내 거주의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다 이런 요건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가짐으로써 필요한 그런 품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고요. 2번은 국적의 상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 취득을 신고한 때가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그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제 취득한 때 바로 상실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3번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 즉 이제 국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국적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 헌법 2조 1항이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적의 생성과 소멸 자체는 이제 국가의 이제 생성과 소멸과 함께하는 건 맞는데 이 국적이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국적을 어떻게 취득하고 유지하고 상실하고 그런 거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적 유지나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 관계에는 국적법으로 정한다. 위임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요건 이제 수반 취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식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국적 취득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부모가 귀화 허가를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부모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자식들도 같이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수반 취득 제도.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당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정당과 관련된 우리 헌법 조항은 이제 8조 1항부터 이제 4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당 설립의 자유는 8조 1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정당 설립의 자유라고 하는 게 이 개인의 기본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의 기본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당인 경우에는 딱 기성정당, 등록된 정당에 한하지 않고 창당 준비 중인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등록이 취소된 정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사체로서 이런 이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정당 설립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주국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만약에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라든지 법률이 있다고 하면은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3번을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치자금에는 크게 이제 당비가 있고 후원금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기타금이 있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당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비가 기존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당비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정당에 가입된 당원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 돼요.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타인의 당비를 부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타인에게 당비를 부담을 시키거나 이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정당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면 이건 정당의 해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진 해산을 의미해요. 정당이 만약에 이제 자발적으로 해산한다. 정당을 해산하는 것도 역시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의 자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 영역에 들어가니까 자발적으로 해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정당이 해산을 한 경우에는 이제 관할 담당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법 질서와 또는 이제 제도의 형성, 제도의 이제 이 형성이 된 그 사인의 신뢰가 헌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이렇게 법 개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신뢰보호 원칙인데요. 이제 판례가 좀 많이 있죠. 1번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원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의 전부 지급을 정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공무원 연금 재정 자체가 넉넉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지방의원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별도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굳이 퇴직 이후에 생계보장을 위해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지급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아니고요. 그리고 2번을 보면 요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이 되겠죠. 그 이제 국법 질서에 형성된 이런 이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 거기에 따른 신뢰가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새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이제 규율되면 안 된다, 판단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도 1번과 유사한 판례입니다.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보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된 거죠. 그 취직을 새로 이제 잡을 구해서 이제 교수가 됐다는 건데 교수가 되면 이제 보수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 퇴역 이후에 생계 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군인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급 제한을 하고 있고요. 4번을 보면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 요건을 기존에 이제 10년에서 20년으로 이제 길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무기징역을 지금 살고 있는 수용자 입장에서 다소 이제 불이익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 가석방이라는 게 기간 요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요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요건만 상향을 시켰다고 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은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해서 단독으로 나온 거는 없어요. 이제 그 지문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청구권에 같이 포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나온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보면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적극적 요건인데요. 일단은 그 국내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범죄 자체가 이제 국내,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경찰력이라든지 그런 게 행사가 될 수가 있는 국내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국외는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합헌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평등 원칙 그 청구권과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청구권이라는 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죠?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외국에서의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조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법 형성의 재량이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이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타인의 범죄 행위에 의해서 이제 장애나 이제 중상해를 이제 당하면은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뭐 정당방해에 의해서 내가 이제 상해나 중상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과실에 의해서 장애나 중상해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인 경우에는 제외가 돼요. 그리고 3번을 보면 이것도 이제 친족 관계에 의한 이제 소극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혼인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친척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부 지급이 금지가 되거나 일부 지급이 금지가 돼요. 이 중에서 이제 그 혼인 관계 중에서 뭐 법률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혼 관계도 역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소극적 요건에 들어갑니다. 4번 보면 이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이제 시효 소멸과 관련된 건데 이거 좀 이게 1년이라고 이제 지문은 되어 있는데요. 이제 2년입니다. 2년이라서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제 종교의 자유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보호 영역을 보면 일단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기본권으로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 행사의 자유라든지 종교 전파의 자유라든지 선교의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 기본권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을 먼저 보면은 신앙의 자유라는 거는 이거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제한을 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한이 불가능한 그죠? 해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가 없고요. 1번으로 올라가서 돌아가 보면은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헌법의 이제 20조에 의해서도 보장을 받지만, 그리고 이제 헌법 21조 이제 결사의 자유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나 뭐 이제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종교 그적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 단체를 만들거나 뭐 거기서도 보호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단체나 뭐 이런 이제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언론 출판에 비해서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이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을 보면 이게 종교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죠. 이를테면은 이제 뭐 그 선교사가 그 기독교 선교사가 그 이제 내전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뭐 선교 활동을 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장관이 거기는 위헌 지역, 내란 지역이기 때문에 여권 사용을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가 선택한 그죠 특정 장소에서까지 그 종교 선교를 할 수 있는 종교 전파를 할 수 있는 자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그리고 3번은 요건 이제 그 이제 기본권의 이제 충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립학교가 이제 종교대단이 만약에 사립학교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종교교육이나 이제 종교 활동이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상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이 가지는 이제 소극적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6번 이제 언론의 자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이제 그 1번을 한번 보면은 이건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이 본인 확인 조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명을 인증을 하고 이제 글을 써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라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이제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이런 조치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그러니까 표현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제 제공하는 주체는 이제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도 침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언론중재법에 대한 문제가 사실 또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죠. 자, 2번을 보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이거는 반론보도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허위인지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런 보도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라고 하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반론보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피해자의 이제 형평성 보장, 대등한 위치 보장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것들을 언론중재법의 권리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반론보도라고 하는 건 언론사의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고의과실 위법성이 없더라도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의과실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반로 추후보도 세 가지 이제 청구권이 언론중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걸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의과실 위법성이 있으면은 민사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을 보면 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맞게 고쳐달라, 진실하게 고쳐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정정보도 청구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권도 역시 뭐 고의과실 위법성을 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건 4번 그 지분 4번에 나오는 뭐 요건의 기간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국가기관의 의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합의제 기관들, 요 합의제 기관들의 내용들을 그 쭉 다 이제 정리로 해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감사위원회네요. 감사위원회는 그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이 되죠. 총 7명으로 구성이 돼요. 이제 합의제 기구죠. 합의제 기구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의사 정족수나 이제 의결 정족수가 중요하겠죠. 우리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는 이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제 14인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출석,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부동수일 때 대법원장은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죠. 결정권을 갖는다. 자, 우리 그 헌법에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가부동수일 때 부결인데,
있는데 이제 특별한 회의체인 경우에는 가부동수일 때 이제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니은의 그 대법관회의하고 그다음에 리을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그 합의제 기구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9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도나 시군구도 역시 이제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합의제 의사기구인데 그 리을을 한번 보면 그래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도 맞고 그리고 위원장은 표결권도 있고요.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대법관회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는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회의는요, 그 헌법재판소에는 이제 재판을 하는, 심판을 하는 이제 재판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일반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하는 회의체가 있는, 두고 있는 회의체가 이제 대법관회의인데, 재판관회의인데, 이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 그죠? 9명 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명 이상 출석과 출석경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 맞는 지문입니다. 자, 8번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도 사실은 이게 단독으로는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또 출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이런 국가배상 청구권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출제한 걸로 보여지는데, 자,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 생명신체 재산의 침해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고의과실 위법성 이런 행위가 있는 행위로 인해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국가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용이 돼서 이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양도나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뭐가 틀렸냐면 생명신체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재산인 경우는 안 하고 생명신체인 경우에 하나다. 그리고 니은을 한번 볼게요. 그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이제 임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배상 심의회에 이렇게 행정기구죠. 행정기구에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거쳐서 행정소송, 그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이런 이제 심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일반 국가나 지자체의 위법한 행위인 경우에는 법무부에 이제 본부심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나 군무원한테 만약에 이제 군무원이 이제 위법한 이런 이제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국방부에 두고 있는 특별심의회나 아니면 이제 법무부에 두고 있는 본부심의회나 이 모두 다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리을을 보면 이제 국가배상의 청구 요건입니다. 이거는 뭐 권력적 작용도 포함하고요. 비권력 작용도 포함이 되는데 이 사경제 작용 있죠? 이거 국고작용이라고 불리는 거 이런 건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은 이제 기본권인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에 적용이 되는 거지 그 사경제적 국가작용에는 이제 기본권의 효력을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경제 주체에서 이렇게 그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민사로 가야 됩니다. 국가배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자, 리을을 한번 보면은 자, 그 지금은 이제 국가배상법이 그 이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그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필요적 전치로 되어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야지만 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이렇게 필요적 전치를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행정심판을 뭐 필요적 전치로 두든 아니면 임의적 전치로 두든 간에 이거는 이제 그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필요적이라고 위헌이고 뭐 임의적이라고 합헌이고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안이 만약에 그 대규모의 사건이 있는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행정부의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필요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폐지돼서 없어진 거는 맞습니다. 이건 법 개정에 따라서 폐지가 된 거고요. 자, 9번에 이제 국정감사 조사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1번을 한번 볼게요. 이제 국정감사법 8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정감사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사생활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2번을 한번 볼게요. 이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의 대상은 뭐 정부기관, 국가기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특별시, 광역시, 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돼요.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가유임 사무는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냐면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요거 사업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한번 볼게요. 그 국정감사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상임위원회나 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사가 있죠. 간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본회의에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있듯이 그 이제 위원회 단계에서는요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위원으로서 그 위원회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간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사위원장이 사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위원장이 소속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아니라요.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의 간사예요. 자, 그리고 4번을 볼게요. 이건 이제 국정감사의 이게 기간인데, 국정감사하고 조사하고 이제 차이점이 이거죠.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시기를 정하지 않아요. 의결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국정감사라는 거는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은 국정감사는 이제 30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회 시즌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정기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의결에 따라서 이제 정기회 중에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국정감사는 지금 정기회 시즌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의결을 통해서. 자,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설명. 1번을 보면 이건 헌법 조항입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요. 그래서 편성한 예산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국회는 이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이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은 정부는 120일 전에 국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부하고 헌법하고 좀 내용이 다르네요. 자, 2번을 보면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가 없다. 정부는 국회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는 심의 확정권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국회한테 정부가 독점적으로 가지는 예산 편성권을 주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허용이 안 돼요. 우리 헌법 조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결위네. 예결위가 특별위원회 중에서 유일한 상설특위입니다. 유일한 상설특위고요. 그리고 예결위는 이제 위원수가 50인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국회법 법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국회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국회 규칙으로 위원수가 정해지는 것들은요.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정해져요. 정보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회가 국회 규칙으로 이제 위원 정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보면 이거 준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우리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는데도 예산이 의결이 안 됐다,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11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인데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민감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감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자의 이제 정보 취급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어요. 이제 금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처리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민감정보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노동조합의 가입 탈퇴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간정보로서 처리가 제한이 되는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 문제고요. 그리고 2번을 보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정보 주체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 살아있는 사람, 그죠? 이 사람만 해당이 되고요. 사자는 포함이 안 돼요. 사자는 포함이 안 돼서 틀린 질문이고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통계청장이 인구주택 총조사에 방문 면접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행정 목적에서 통계 목적에 의해서 이제 정보를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가 통계를 위해서
위해서 뭐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은 이제 신상정보 등록 공개제도인데 그 이제 성폭력 범죄, 성범죄로 만약에 확정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면 신상정보가 이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각종 성범죄 중에서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 경우에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죠. 위헌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그 경한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한 범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는 이제 범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률적으로 무조건 등록을 시킬 게 아니라 이거를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뭐 등록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가장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 경우에만이요. 이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자, 12번에 공무단위권입니다. 공무단위권은 일단은 공직 취임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공무단위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은 이제 공직 취임권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뭐 지방자치단체 등등 이렇게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직에 취임하는 권리, 이게 이제 공무단위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볼게요. 2번이 이게 그 킬러 지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제가 됐고요. 이게 잘 출제가 안 되는 영역에서 출제가 됐어요. 지방공무원법이 나왔습니다.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방공무원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기탁금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우선 예비 후보자한테도 기탁금을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후보자가 내야 될 금액의 20% 부분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할 때 기탁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합헌입니다. 선거 과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경우죠.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거, 요거는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요. 이제 왜냐면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 명단에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순번에 몇 명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두 당, 그러니까 1인당 이제 1,500만 원의 그런 기탁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언제 이거를 돌려받을 수가 있냐면 비례대표 당선자가 있어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례대표 당선자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공직선거법상 저지조항, 봉쇄조항에 보면은 일단 지역구에서 그 5석 이상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를 해야 그 이제 저지조항, 봉쇄조항을 넘어서서 이제 의석이 이제 할당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기탁금이 너무 과도하게 그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비례대표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3번은 이제 이 예비 후보자인 경우에는 이제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을 보면은 그 이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은요. 일단 공직 취임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선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의 박탈 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한 공직의 이제 배제, 직무의 배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4번 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의 퇴직급여라든지 뭐 재해 보상을 이제 보장할 것까지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이 포함된다? 이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균등하게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그런 게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요. 자, 13번 볼게요. 이제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이제 장애퇴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법관이 이제 신분보장을 받다 보니까 그 이제 몸과 마음이 아파요. 심신에 장애가 발생을 해가지고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못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헌법과 이 법원조직법이 장애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사명령권자가 이제 퇴직도 같이 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고 판사인 경우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이제 법관의 이제 신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법관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탄핵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유로만 파면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 처분도 이제 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이건 헌법 조항이고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만 이제 징계 처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을 한번 보면은 그 법관 정년제입니다. 법관 정년제는 우리 이제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관 정년에 대한 건 뭐 이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제가 위헌이냐 아니냐는 다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법원 조직법에서 법관의 정년의 연령을 법률로 규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가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니냐, 지나치게 낮은 거는 아니냐, 이거는 이제 그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법관의 연령을 규정한 법률 규정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될 수가 있어요. 정년제 자체는 안 되지만 그래서 형성된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그죠?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요건 당사자주의와 이제 구두변론주의예요. 요거는 공정한 재판을 권리에서 도출이 됩니다. 파생이 되는 그런 권리예요.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계엄에 대한 설명인데, 자, 계엄은 우리 이제 그 대통령의 긴급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제 경비계엄이나 비상계엄을 이렇게 이제 선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을 대통령한테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이건 계엄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줘야 돼요.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국회가 폐회 중이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여의도 의상회당에 이제 국회의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대통령이 임시회를 소집해야 돼요. 임시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 그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2번을 한번 보면 그 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엄을 해제하는 것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국가 최고의 의사결정이잖아요. 대통령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우리 계엄법상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그 이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정족수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대통령은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이제 특별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영장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기본권 제한 처분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군정을 실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법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건 군사재판을 실시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4번이 헌법조항으로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15번은 이제 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기억을 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소송 사건에서 이제 근거 조항이 됐다.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청. 그리고 니은을 보면 명령규칙 처분이죠. 이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법원이 다 판단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이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귿을 보면은 68조 2항의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이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된다? 위헌법률 심판인 경우에는 그 재판이 정지가 돼요. 그죠? 그거는 이제 법원이 이 특정 법률이 위헌이 아니냐 이렇게 제청을 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가 되는데, 그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인 경우에는요 재판 정지가 안 됩니다. 자, 리을을 한번 볼게요. 그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재판의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경우에 만약에 그 이 법원이 이걸 기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항고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그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이제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하는 경우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항고할 수 없다고 이제 항고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공익 목적, 공공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개인의 이런 토지의 그 소유권을 이제 국가가 이제 뺏어온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이제 수용 재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행정심판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 60일 이내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0일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제 대규모 국가 사업이 진행되기 이제 사전 단계, 전제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확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건 아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변 민주화 차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도입이 된 거지 헌법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 해석상 아니면 헌법 명문 규정상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재판 청구권의 범위 안 들어갑니다. 3번 인신보호법상 그 구제 청구입니다. 자,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는 정신병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만약에 이제 신체 자유가 구금이 돼서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법원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법원에 이런 이제 인신에 대한 이제 구속이 그 위법한 건 아닌지 부당한 건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가 바로 인신구제 청구 제도예요. 근데 인신구제 청구 제도에서 만약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기각 결정을 했다. 근데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굉장히 짧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구금을 받은 상태, 구금당한 상태에서는 3일이라는 기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그 항고를 하는데 이제 항고서를 뭐 우편으로 보낸다. 근데 우편도 사실은 3일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3일이 지나치게 짧다라고 해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형사보상 청구고네요. 이제 미결 구금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단심제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단심제, 이 결정에 대해서 단심제로 그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형사보상 청구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사실 오인 때문에 이제 보상금이 잘못 책정이 됐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야 되는데 단심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판 청구권도 침해하고요. 형사보상 청구권도 침해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혜적 입법의 시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재산상의 기대네요. 기대는 재산권이 될 수가 없죠.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공사법 영역에서 이제 그 사적 유용성이 있고 처분 가능한 그런 구체적인 권리가 이제 재산권이기 때문에 뭐 특정 법률에 의해서 뭐 보상금을 받을 권리 이거는 뭐 이제 내가 보상금 그 이제 수혜 대상에 제외가 됐으니까 뭐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상 인정이 되는 뭐 기대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그 재산권의 이제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이제 공무원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일단 자기가 이제 매달 내는 이제 기여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매칭으로 이제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는 기여금 부분은 후불 임금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지급하는 부분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그런 이제 성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후불임금의 성격과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 사회보장 수급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3번 보면은 이제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그리고 고시하면 고급 골프장과 같은 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민간 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다. 그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가 이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제 박탈해 오는 거기 때문에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국가가 수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수용을 할 때도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급 골프장이라고 하는 건 이거 공공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공필요도 없는 골프장 같은 사업도 그 수용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이제 헌법 23조 3항 그죠? 공용침해 조항 위반입니다. 자, 4번 보면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구상권입니다.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이제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국가가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이제 공동불법 행위를 한 다른 사람이 이제 보상을 해줬다, 배상을 해줬다. 그런 경우에 그 내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국가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이제 구상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국가배상 청구 역시 이제 재산권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상권 역시 이것도 이제 그 헌법상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집회 자유에 대한 설명. 사실은 올해 집회 자유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판례는 안 나왔어요. 그런 판례는 안 나오고, 이제 집시법 조항이라든지 기존 판례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이제 5개 집회의 개념인데요. 우리 집시법상 5개 집회라고 하는 거는요, 천장이 없는 장소예요. 그죠? 천장이 없는 장소. 사방이 폐쇄되어 있더라도 이제 천장이 없게 되면은 그건 5개 집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집시법상 5개 집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집회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언제 할 것인지, 시간, 어디서 할 것인지, 장소,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 그리고 이제 집회를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목적, 그리고 요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집회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 표현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주겠다. 그것도 역시 집회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3번 사전 신고제도. 5개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는 그 5개 집회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5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공의 법익과 충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신고를 안 하고 이제 하는 집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발적인 집회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발적인 집회인 경우에도 당연히 헌법상 그 집회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전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집회는 맞잖아요.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는 맞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미신고 집회,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고 하더라도요, 관할 경찰서장이 그걸 함부로 해산하거나 금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언제 할 수가 있냐면 공공의 안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을 보면은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헌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집회가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4번을 보면 자,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죠. 평화적 비폭력적인 집회만 한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폭력적인 집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혼인과 가족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1번은 이제 그 혼인과 가족제도에서 말하는 이 혼인이 그 사실혼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이제 법률혼만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헌법은 그 이 헌법상 이제 혼인이라는 거는요, 사실혼은 아니고요, 법률혼만 의미를 해요. 그죠? 법률혼만 의미를 한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면 이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입니다. 자, 이름을 내 자식한테 이제 어떤 이름을 주겠다. 요것도 이제 혼인과 가족생활 내지는 이제 자기결정권의 영역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행복주거권에서 보호가 된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3번을 보면 혼인 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자, 요게 이제 민법 조항인데 그 요런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제 출생한 자의 법적 안전성 보장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제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 애가 이제 출생을 하게 돼요. 모로부터 애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사실 출생하자마자 이제 편모스라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혼한 지 이제 300일 이내에서 만약에 애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전 남편을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아빠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현대의 지금의 시대 변화하고는 좀 안 맞죠. 왜냐면은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친자감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누구의 그 자식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300일 이내에 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롭게 결혼을 해가지고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새로운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요거는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4번 보면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식하고 친생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친생부모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점에서요, 무조건씩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친생부모의 입장에서도 그 가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친양자가 될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번을 보면은 그 행정각부의 장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요. 전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돼요. 제청은 추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는 추천을 안 하고 뭐는 추천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죠. 행정각부의 장이 아무리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둘 다 이제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을 한번 보면 이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이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군인인 경우에는요, 현역 신분으로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국무위원이 될 수가 없고 현역을 면한 후에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국무총리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국무위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이거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행정각부의장은 이제 그 위임명령, 불령으로 발령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발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소관사무에 대해서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정부조직법이. 그리고 4번을 보면은 이제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이죠.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입니다. 집행부에.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은 일단 국무회의의 그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의안 제출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부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모든 그 이제 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거고, 국무위원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부서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출석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출석 발언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이건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그죠? 내가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국회가 요구를 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 의무도 부여를 받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2018년 그 이 공무원 시험이 지방직 오늘 시험을 이제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험을 그 잘 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올해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제 올해 아무래도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충분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의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컨디션 저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못 거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제 모두 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 혹시 이번에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서 내년에도 이제 국가직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있고 뭐 지방직도 있고 또 시험이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네,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